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한때 도민 수가 200만 명이 넘었던 전라북도, 이제 180만 선이 붕괴됐고 그 감소세는 더욱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감소하고 청년층은 떠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방 소멸이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위기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의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또 현실적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낙관 교수,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었던 얘기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살펴야겠죠. 의장님, 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요? 인구 감소의 현상은 지금 대한민국의 공통의 지금 의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전라북도는 1966년도 255만을 정점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요, 올해 2021년 3월에 180만이 무너졌고요. 2021년 이 9월에 그 감소전 추세는 더 빨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잠깐 사이에도 한 7, 8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를 비교해도 14개 시군에서 감소하는 추세가 71.4%인데 그 나머지 지역, 아까 말씀드린 지역은 60% 중후반대에서 가장 전라북도가 지금 인구 감소가 최고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나 점검하면서 전북의 여러 지자체들 많이 돌아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계치로 명확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어르신들만 덩그러니 남겨지고 또 이전에 비해서 활력도 덜한 게 눈에 띄고 또 피부로도 와 닿을 것 같은데 우리 농촌의 현실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순간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고려말 우리 그 야은 길재 선생의 회고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산천은 의고한데 인걸은 간데없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현실을 놓고 이야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 자체가 사실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고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적막감이 돌고 있는 그런 현실이 사실인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농촌 인구의 이 고령화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들이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그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령화율은 빨라지게 되는 거고, 이 농촌에서 이 어르신들의 이 고령화율은 굉장히 높아지게 돼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들을 갖다 맞게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이제 좀 확산되는 추세로 계속 가다 보게 되면 비단야 농촌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소위 대도시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이 극점화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한때 200만 명이 넘었던 전북의 인구가 이미 180만은 붕괴가 됐고 178만, 심지어 150만대 수준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전북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출생이 27만 명인데 사망이 30만 명으로 이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서 전체 인구가 총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죠. 예상보다 9년이나 빨리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닥칠 일들을 좀 예상해보기 전에 이 현상의 원인이 된 좀 사회적인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 전북에 한해서 보면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인구 감소의 그 요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산을 안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 근데 지금 전북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2020년 합계 출산율이 전국 같은 경우에는 0.84명이고 전북은 0.91명이에요. 그러면 그 전국 평균보다 높네? 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이제 시 단위와 도 단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 단위가 훨씬 적어요. 대도시권이 지금 출산율이 훨씬 낮고 도 단위가 좀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0.64명이에요. 근데 도 단위에서 가장 낮은 게 지금 전북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이 출산율이라는 건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으로 나누는 게 이제 그 출산율인 건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가임기 여성이 적으면 출산율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전북의 청년층 인구가 적고 가임기 여성 인구가 적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럼 뭘 봐야 되냐? 한번 봐야 될 게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조출산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보면은 전국 평균이 1000명당 5.3명인데 지금 전북은 4.5명이에요. 이게 부산과 함께 전국 꼴찌예요. 지금 네. 출생아 수 자체가 객관적인 지표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이 인구의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전북에서 얼마나 많이 나갔냐. 그래서 2000년도 이후로 순수 그냥 그 집계로 2000년도 이후로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또 보면은 24만 명이 전북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 인구 이동에서 보면은 재밌는 게 가장 많은 게, 절대적인 숫자가 가장 많은 게 어딜까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170만 명이 2000년대 이후로 170명이 빠져나갔는데, 사실 근데 이 서울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인천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284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광역시가 있는 시도를 비교해 보면 뭐 시가 빠지든지 도가 빠지든지 하면 각자 증감이 다 서로 나눠지면서 그 인구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전북 같은 게 충북이나 강원도도 사실 이렇게만큼 안 줄고 20년 동안 많이 줄었는데, 더 심각한 건 2015년 이후예요. 2015년 이후에는 전북의 순유출 인구가 4만 6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 시군별로 그냥 인구수 대비로 하지 않고 각 시군별로 이 순유출 인구만 따졌을 때 가장 높아요, 지금 전북이. 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사실은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건 선진국의 출산율의 반도 안 되는 사정인데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북은.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990년대 출생자 수가 65만 명 정도였는데 이 한 세대라고 부르는 한 30년 만에 이게 2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대 간 인구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는 경우는 사실 전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방향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 감소의 문제에 3대 리스크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3대 리스크는 특히 인구 문제는 인구 감소가 노동 인구와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지금 노동 문제에 대한 큰 심각성이 있다. 경제 활동 인구가 2028년도 기준에서 대한민국 28만 명 정도가 감소하는 추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다. 이미 전라북도는 2025년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인데 이 전부터 전라북도는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됐다. 그다음에 지역 소멸인데요. 지자체에 있어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개 시군 중에 전주, 익산, 군산을 완주 네 군데를 제외한 10개 곳이 행안부가 2021년도 10월 18일 날 발표한 행안부 고시에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고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그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명 딩크족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하고요. 사회 구조적 문제는 제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여성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출산에 대한 출산 휴가에 대해서 쓰는 것도 두렵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 이후에 다시 복귀한다고 해도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업주부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여성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여성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정책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전라북도가 지금 정책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진행해야 된다. 인구 감소는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출생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인구 구조 정책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구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 구조적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생각도 들어볼게요. 지금 저희들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구로만 놓고 보면 지금이 가장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 직후인 예를 들어서 1949년에 2천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83년에 4천만 명 그리고 2012년에 5천만 명을 넘어서서 현재 인구로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인구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 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추세를 가지고 봤었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지어 이제 뭐 농촌에 있는 마을 소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 지방 소멸까지 이야기하고 심지어 영국에 있는 어떤 학자는 국가 소멸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지금 이 소멸에 관계되는 이 문제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2018년 기점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지금 한 명도 이제 채 유지를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겠지만 인구 대체 수준이라고 하는 이 2.1명의 합계 출산율을 지금 유지를 하는 것이 아마도 세계 모든 뭐 선진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목표일 텐데 너무 지금 그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뭐 세계에서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OECD 국가에 가장 뭐 낮다라고는 모두가 다 잘 아실 텐데요. 더더군다나 우리 이제 전라북도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의장님도 이야기를 다 하시던데 우리 전라북도에 이 출산율뿐만 아니라 이 인구 유출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가 이 급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20세에서 29세 사이에 바로 이 청년 인구의 유출이 우리 전라북도의 이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이죠. 더더군다나 그들을 놓고 보면 사실상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일 텐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얼마 최근에 이 감사원에서 저출산 고령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뼈아픈 우리가 그 지적을 갖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이래로 저출산 고령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굉장히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액수에 대해서는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던데 대략 감사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5년간 38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합계 출산율 0.8명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느냐. 굉장히 질책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더더군다나 그 원인으로서 감사원이 다른 자료를 들어서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교육비, 두 번째가 주택, 세 번째가 실업률인데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가리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지만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내용들이죠. 특히 뭐 사교육비 없는 쪽에서 그래도 이 경쟁을 해야지 되는 상황들, 주택, 그리고 실업률, 청년 실업률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뼈아프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과연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야지 되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중요할 텐데요. 그 이야기는 아마도 또 차후에 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죠. 요즘 청년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을 두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요새는 뭐 5포, 7포 이런 얘기들이 나돌더니 아예 그냥 N포 세대, 다포 세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인간관계, 꿈, 희망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정말 더는 포기할 게 없을 정도라면 정말 이게 나 혼자 살아남기도 버겁다. 이런 청년 세대의 현주소가 숫자로까지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경제 규모로 10위고 이제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불이 넘어갔어요. 그럼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은 뭐 예전과 같지 않아요. 지금 잘 사는 나라, 굉장히 훌륭한 경제적으로 훌륭한 나라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청년 세대는 어렵다고 하고 왜 아이도 안 낳고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아마 많은 담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크게 봐서 두 가지죠. 하나는 사회 문화적 요인, 두 번째는 사실 경제적 요인인 건데 격차의 문제예요. 제 생각에 이게 시대 격차인 거죠. 저희는 사실 이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50년간 많은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대두되는 게 젠더 갈등이거든요. 여성들은 사실은 나도 이제 뭐 남자 여자 사실 지금 자라나고 지금 20대인 분들은 남녀의 갈등이 없어요. 사실 본인들은 남녀의 차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저만 해도 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여자는 이제 제가 막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예요.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을 해야 되지 회사에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게 공존을 하고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어떠한 젊은 세대들이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들과의 어떠한 직장 내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성세대는 계속 여성은 불쌍하고 여성은 위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우대 정책을 피면 현재 20대 남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사회문화적 갈등에서 사실은 내가 과연 출산을 해야 되나. 출산하면 당연히 여성이 불리하거든요. 몇 년간의 사회가 그 경력이 단절이 되고 자신의 어떠한 신체까지 사가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몇 년간의 육아 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되게 불리한 조건에서 내가 과연 다시 사회의 어떤 내 지위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지금 박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 서구같이 200년, 30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으면 당연히 여성들도 이제 차츰차츰 일을 하게 되고 차츰차츰 경력도 쌓게 되고 했겠지만 지금은 이 기성사대는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고 여기서는 또 다른 어떠한 경쟁 관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떠한 사회문화적 원인이 하나 있고 경제적 원인은 사실은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어떤 게 있냐 보면 지금 사실 세종시는 출산율이 안 낮아요. 일반 어떠한 타 시도의 2배예요. 세종시의 특징은 굉장히 직업이 안정적인 공무원들의 도시란 말이죠. 그럼 사실 생각해보면 직업이 안정적인 공무원들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럼 다들 공무원 만들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책은 잘못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민간에서도 공무원만큼의 안정적이고 좋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양극화가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잘 되고 있는데 뭐 IT나 전자나 게임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떠한 새로운 산업군들 전 세계 신흥 산업군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산업군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지금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 취업을 한 사람들은 그나마 먹고 살만하고 출산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고. 그거 외에 속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게 뭐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군에 속하지 않는 한. 그래서 워낙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한 거고. 사실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안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참 마음 깊이 다가오는데요. 현재로서 인구 문제는 사실 전남과 경북이 가장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전북에서도 2016년에 데드크로스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도 현저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생률만이 그 이유가 아니고 인구 전출도 아마 세 분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구 전출도 한몫을 했는데 예전부터 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다지만 사실 지금은 그 말이 너무하게 들릴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 지역 이전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요. 세 분은 눈에 띄는 성과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2013년도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본격화됐거든요. 전라북도에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기관들이 이전을 했어요. 지표로 보면은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 유입과 경제 활동에 좀 전라북도에 도움이 있었다라는 지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혁신도시가 지표상에서 보면은 정주 인구 달성률은 부산에 의해서 100.6%가 되고요, 부산은 105.5%가 되거든요.
전국으로 비교해 보면 부산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정주 인구 달성률이요. 가족 동반으로 하는 것은요, 부산 다음으로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 추이를 보면은요, 전주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주 인구는 65만 한 1,200 정도 됐고요. 그 지난 2005년, 2021년도 9월 정도 되면은 전라북도 인구는 65만 8,000명 정도 돼요. 이게 그 사이의 인구는 한 7,000명 정도 늘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크게 확장성은 없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같은 기간, 그다음에 기간은 작년 걸로 비교를 해보면요. 원주시는 2013년도에 32만 7,000명, 작년에는 35만 6,000명, 3만 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표상의 성과는 있었지만은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봅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예, 뭐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맞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지금 나온 그 결과를 지금 요약을 아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그 이야기가 아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도 지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전라북도가 그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부산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상당히 좋은 쪽에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이 공공기관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지어서 전국 10개 지구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지만 나머지 부산 전북을 빼고 8개는 지금 뭐 이주율을 할지 뭐 가족 동반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정은 어떠냐 한번 좀 들여다보죠. 지금 방금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또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 나름대로 그 이전의 효과를 지금 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표로도 이미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인구의 그 역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감소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실제로 이 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일이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이 시기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는 그동안 추락했던 전라북도의 인구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그 역할로 이전으로 약간 회복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15년 사이에는 회복을 약간 보이다가 2015년 이후 16년부터는 다시 지금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잠시 반짝하는 그런 반짝 효과였고 그리고 그 반짝 효과도 사실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의 오히려 핵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다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지역 내 효과를 이동이 그렇습니다. 일어났다는 좀 말씀이시죠? 누렸을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지어서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살고 하는 이런 것과는 좀 더 별개로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조사 내지는 뭐 연구 결과에도 다 등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고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지어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놓고 평가를 해봤었을 때 이 정책이 원래 그 기대했었던 기대 효과에 상당히 사실은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약간 경제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들인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었는지 네, 그게 예, 예. 의문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변호사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참 많은 말씀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뭐 사실 이제 혁신도시라는 게 이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거기에서 이 공공기관을 바탕으로 하나의 산업을 잉태한다라는 게 이 혁신 거점을 만든다는 게 혁신 도시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보면 사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가 사실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인구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인구의 어떠한 이 차이 폭이 이 증가 폭이 사실은 완화가 됐어요. 사실 2005년도 이 혁신도시를 만들기 계획할 때쯤 생각을 해보면 한 4, 5년 뒤에는 이제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게 한 시점이 한 7, 8년 뒤로 더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의 어떠한 증가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는 그래도 일부 효과는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계속 순 유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딱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 그 인구에 한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 이상의 효과는 없는 거고. 그죠. 예. 그 이야기에 조금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실질적으로 이전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지역의 뭐 지식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좀 확장이 돼서 좀 더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들을 우리가 좀 봤었어야지 되는 건데 진정 혁신 도시의 그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프라 대신 건물만 지어놓고 일반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뭐 몇 가지의 서비스 업종들만 들어서서 인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혁신이냐? 그게 아니죠. 노무현 정부 이래로 만들었었던 혁신 도시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인구 분산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번 좀 제대로 그 동력을 갖다가 그리고 이 발전을 갖다가 한번 누려보자라고 하는 게 취지였었을 텐데 그 취지하고는 지금 상당 부분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 10조 원을 들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비롯해서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정책들을 고심해 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실이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우선 관련 영상 먼저 본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진 호남평야 복판에 자리 잡은 마을. 마을 곳곳에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와 간부들이 살았던 집과 양곡 창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입니다. 지난 2017년 정읍시는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공모 사업을 따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이 건물들을 주민 이용 시설과 숙박 시설로 만들어 수익도 내고 관광객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건물을 고치는데 국가 예산 10억 원에 정읍시와 도 예산 등 27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마을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말 공사가 끝났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카페와 숙박시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데다 애초부터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따져보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아직 미비된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직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같은 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고창군은 27억 원을 들여 고수 산업단지 인근에 31필지 규모의 주택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산단 근로자와 기존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지만 산단 분양률이 38%에 불과해 계획대로 택지가 팔릴지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전화가 가끔 한 번씩 와요. 분양 계획 언제 계획이 있냐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외부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사업에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7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시군이 해마다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고 10억 원이던 국가 예산 지원도 4, 5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을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창업 공간 신축 등 건물을 짓는 데 써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일회성 지원보다 인구 감소 지역 특성에 맞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리포트의 요지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었느냐를 따졌을 때는 아직 그 노력이 좀 부족하다, 우려가 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89곳을 지정해서 5년간 매년 1조 원씩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북에서는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군인데요. 여러 지표를 활용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먼저 이 대책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건데요.
좋습니다. 일단 뭐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이 인구 소멸을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굉장히 고심을 했고 또 자구책을 지금 내놓은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이 만들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게 향후 어떤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맞을 것 같아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완주도 사실은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고 빠진 거죠. 과연 왜 그러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주 자체만으로 갖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요건들이 이제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입장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지역에서 이제 그동안 이 정책이 아니고도 사실상 상당 부분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접근을 했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또 투입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별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1조 원 규모의 이 정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자원들이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인지 좀 미루어 지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6개 분야의 190개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를 대략 1조가 넘게 지금 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효과가 지금 미비하다고 하는 것이 뭐 결론이었던 것 같고요. 그 결론을 좀 구체적인 사례로 놓고 보면 이 일이 잘 됐으면 농촌에도 사실 좀 인구가 좀 늘어나게 되고 아기 울음소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었을 텐데요. 작년도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면 단위에서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었던 면이 세 군데가 되거든요. 자, 군산 인피, 정읍 이평, 부안 위도면에는 작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명 태어났었던 그런 면도 6개에 해당이 됩니다. 망성면, 송동면, 완주 동산경천, 진안의 안천, 고창의 성송면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밖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지금 했었는지 이 쏟아부었던 돈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좀 싶어요. 결국 제가 볼 때 뭐 저출산 분야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그리고 뭐 고령화 중장 그리고 농촌 활력화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특히 완주 같은 경우에도 이 농촌 활력과 관련돼서 균형규촌과 관련돼서 많은 정책들을 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이번에 인구 소멸과 관련지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들이 과연 완주만의 독점적인 그런 나름대로 이게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냐를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전국적으로도 이런 종류의 다양한 정책들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완주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10만 도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10만 도시를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방식이라기보다는 아파트가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신축이 되게 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인구들이 빨려 들어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10만 인구가 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실제로 다른 지역의 인구들을 갖다가 그곳으로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성장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특별법도 제정을 한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고 조선 자동차 산업 이후에 이렇다 할 주요 동력이 없는 어떤 그런 전북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미래가 없는 곳에 청년들을 마냥 있으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의장님. 어떻게 네네. 보세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18세에서 29세 청년 유출의 문제가 전라북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는 뭐냐면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야 된다는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변변한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산의 현대조선소, 대구 타타, 완주에 군산에 조선소가 있죠, 현대. 근데 떠난 지 오래됐죠. 완주의 현대자동차 10만 대 양산 체제로 갔다가 6만 9천 대를 정점으로 찍고 작년에 3만 5천 대뿐이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게 산업 구조의 체질이 허약하다는 것이죠. 청년 인구 18세에서 29세 떠난 것이요.
통계를 보니까 순유출만 1,800명 정도가 돼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라북도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간 전라북도가 고생했던 것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전라북도가 힘들었습니다.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중화학이라든가 뭐 되게 다른 지역으로 몰방돼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언제 우리 앞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와 있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이 있습니다. SK, 현대자동차. 여기는 R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구조가 전라북도에 잘 준비되고 있고 그 사업 구조에 대한 체질 개선만 있다면은 그 기업들이 현대나 삼성이나 LG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은요. 앞으로는 그 산업 구조가 에너지로 바뀌는데요. 탄소 중립 2050에 준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은 가장 준비되어 있는 우리 지역 수소, 탄소, 해상풍력, 태양광 이 에너지원을 가지고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한다면 떠났던 인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특화된 지역이 전라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업 구조 체제의 개선만 필요하고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우리 전북에 뭐 애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이제 정보화 사회고 하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뭐 물류나 교통의 어떤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으니 수도권 이외에서도 이제 우리도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여기서 뭐 게임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플랫폼 회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거기서 굳이 뭐 본사를 서울에 둘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좀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고 봐요. 다음 본사가 사실은 2012년도 제주도에 네. 이제 세웠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합병 이후에 카카오가 최근에 판교에 이제 빌딩 하나를 통으로 임차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다음 본사는 이전한다고는 안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만들었던 자회사의 인력들 이제 통으로 이 빌딩에 놓는다고 하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1990년대 이후에 2010년도까지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급격하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수도권 땅값 비싸니까 지방에다 공장을 지어서 거기다 공장 지으면 거기에 일단은 사람들이 뭐 이제 정주 인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많은 이제 수도권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와 함께 지방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산업의 변화와 함께 1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수도권 인구가 다시 증가를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IT나 게임이나 이 미래 산업들은 사실 공장 땅은 필요 없거든요. 빌딩 뭐 사무실만 있으면 돼요. 사무실에 있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고급 인력이에요. 예, 실력 있는 인력이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할 수가 있는 데가 어디냐? 사실 그러면 수도권인 거죠. 교통돼 있고 문화적 인프라돼 있고 의료 인프라돼 있고 교육 인프라돼 있고 이런 인프라들이 사실은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대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했는데 오히려 이 정보화 사회 이후에 산업 변혁 이후에 개혁 이후에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이거는 기존의 어떠한 강세를 보였던 산업단지 위주의 경남권이나 이쪽도 사실은 훨씬 더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무슨 뭐 농업 도시니 뭐 이러면서 뭐 우리만 소외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은 다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양질의 일자리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혹시 세 분은 뭐 팍세권, 스세권, 몰세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역세권을 응용한 단어들인데요. 뭐 집 근처에 공원이 가까이 있는지 팍세권, 그리고 도보로 우리가 잘 아는 별다방 카페에 갈 수 있는지, 뭐 근처에 쇼핑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청년 세대가 중요하게 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만큼 요즘 젊은 층에서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고 또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맞습니다.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그 인구 정책들이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이제 제4차 저출산 고령과 관련된 지금 계획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시작이 되는 해예요. 완전히 기존의 내용들과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요?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출산율 제고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던 거예요. 거기에 방점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봤는데 결국은 뒤로 가게 됐습니다.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 사실들을 지금 국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4차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와 관련지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이번에 이제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제1번이 워라밸입니다. 예.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말 정확하게 워라밸이라고 썼어요. 자,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인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정부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워라밸도 사실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 과연 이 워라밸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 아까도 우리 지금 우리 의장님 그리고 변호사님도 지금 두 분 패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없는 곳에서 워라밸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라북도가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심각한 지금 문제인 것 같고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크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제 분야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사를 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인구 대비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시설들이 전라북도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은 잘 아시겠죠. 자, 물론 당연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인력으로서 수급이 되게도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좋은 사회복지사들이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를 떠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회복지사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급여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역의 편차가 너무 많아서 적어도 경상도 그리고 서울, 수도권 이렇게 가게 되면 훨씬 낫습니다.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급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그런 일과 삶의 균형들을 갖다가 잘 우리가 조정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절대적 기준을 좀 넘어선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의장님은 어떠세요? 최낙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좀 제가 그 생각했던 것들이 잠깐 있는데요. 그 완주에 대해서 인구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주가 인구 소멸 지역이었는데 지금 발표한 걸 보면 인구 소멸 지역에서 제외됐다. 제외됐어요. 제가 이제 완주에 사는 그 상공단 그 근봉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는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자동차 행렬이 쭉 있어요. 그다음에 오후 되면은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자동차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의 정주 여건이거든요. 문화, 예술. 이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소, 공간, 그다음에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그 삶에서 정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관은 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서는 인구가 늘릴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요. 특정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라남도 해남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예요. 전남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 출생 수를 놓고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죠. 해남이 핫할 때는 인구수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1세 때 출생 0세 1세 때 출생률이 800명대였거든요. 1년에. 그런데 그 아이가 5년 후에 통계를 보니까 300명 이상에 빠졌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8년 후에 또 재보니까 그 수치는 더 엄청 빠진 거예요. 그러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생에 지원을 했는데 그 출생의 방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체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루속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1조를 투자하는데 1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과연 출생에 지원을 할 것이냐,
시스템에 지원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전문가 집단과 같이 토론하고 수기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예산도 절감하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주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첨언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완주의 성공은 그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정말 의식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됐다고 하는 나름대로 이 명확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재원이 좀 뒷받침돼야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완주 같은 경우에 제가 보게 되면 군 단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주 그리고 군산에 이어서 이 군 단위 중에서는 가장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나름대로 꽤 크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완주에 나름대로 이 새로운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또 해남도 이야기하셨는데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임실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 합계 출산율을 보였어요. 1.77명입니다. 엄청난 숫자로 지금 증가를 했죠. 과연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좀 더 자세히 좀 봐야 되겠는데 임실군에서 굉장히 많은 이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쏟아부었다고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놓고 보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뭐 5년, 10년 후를 쳐다보니 그때는 또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작금의 상황 속에서 출생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 내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모든 삶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재정비가 굉장히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에 공감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니 생애 주기별 지원이 그렇습니다. 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인구 유입에는 정주 여건, 환경 조성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싶은데 앞으로 전북 인구의 감소세를 줄이고 오히려 많은 이들이 찾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지 또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해주신다면요. 이제 아까 그 많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뭐 교통, 교육, 뭐 산업, 문화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1대1로 만약에 전주가 서울하고 비교를 한다? 아니면 정읍이 서울하고 비교한다? 사실 이렇게 하면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남이나 경북이나 이 전남에서는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묶어놓으면 800만 원인데 사실 그러면 수도권 뭐 경기도나 서울하고 비등비등 우리가 1대1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사실 이 거리의 문제보다는 예전엔 거리가 중요했죠. 왜냐하면 버스 타고 가면 뭐 수십 분인데 지금은 뭐 자동차나 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800만을 묶어놓고 거점을 하나씩 만들자. 하나는 뭐 산업의 거점이 있고 하나는 문화의 거점이 있고 하나는 교육의 거점이 놓고 어떤 주거의 거점을 놓고 하나의 통합을 해가지고 이런 거 지금까지는 이 각 기초 지자체가 각자 도생으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광역부터 붙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조정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게 메가시티의 어떤 구상이에요. 근데 이런 어떠한 거점을 나누고 우리가 사실 14개 그러니까 사실은 뭐 800만 있죠. 우리가 200만도 적은 인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각 도시국가 수준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도시국가든. 그럼 200만 13, 14개 시군이 있으면 이걸 그냥 하나하나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데과 1대1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묶어놓고 우리가 조정을 해보자. 각 기능을 한번 조정을 해보자. 하나하나 인프라가 우리가 지금 이 전주에 모든 걸 두려고 하고 군산에 모든 걸 두려고 하면 절대 서울을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200만 놓고 각 기능을 분산을 해서 정주 여건이나 우리가 산업 인프라나 여러 가지를 한번 서울과 비교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구상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장기적인 과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아마 순창하고 임실이 출산율이 높게 나왔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제 주위에서 출산할 때쯤 되면은 주민등록 이전하고 그때 큰 돈을 줬어요. 300만, 500만 이렇게 주니까 돈을 타고 다시 이제 사는 것으로 이출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저는 현금 지급이 그나마 그래도 출산율을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 해에 그 출산 뭐 인구 정책으로 쓰는 돈이 46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해 신생아로 나누면 30만 명으로 나누면 1억 5천이에요. 그럼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사업 쪼개가지고 별 효과 없이 쓰지 말고 그냥 신생아한테 통으로 줘버리자. 그리고 낳으면 사실 성인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대부분 책임을 져주자. 사실 이건 국가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이건 사실 뭐 복지나 퍼주기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이 어떠한 지금까지 예산의 쓰임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영리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장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도시와 전라북도가 단순 비교해서 대도시의 정책이 바르고 전라북도 제도가 좀 부족하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스템 틀리기 때문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이 해결책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알리고 좀 줄일 수 있는가. 또 그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특히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수기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인구를 더 이상 줄어들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줄이는 숫자도 줄이면서 오는 숫자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전라북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 또 국가의 책무와 지방정부의 책무가 아우러져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인구를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방법을 먼저 1단으로 하고, 그에 일자리라든가 산업의 근간을 둬서 양질의 일자리나 산업 구조의 재편이 있다면은 반드시 좀 전라북도가 인구 유입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바람을 막거나 늦출 수 없다면 그 바람을 어떻게 잘 타고 갈지를 고민하는 정치권과 행정의 노력이 더욱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또 채워져서 이전처럼 웃음소리 가득한 천년고을 전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토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